우리 땅의 아름다운 자연이 장대하게 펼쳐져 있는 산수화부터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조선의 일상을 생생히 표현해낸 풍속화까지 우리 문화의 황금기, 영정조시대, 혁신을 이끈 천재 화가들의 작품이다. 무엇보다도 이들 그림에는 현대 과학자들도 탄성을 지르게 하는 치밀한 구도와 시선이 숨어 있다. 그림 속 놀라운 수의 과학을 찾는다. 조선 후기, 우리만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그림의 탄생과 천재 화가들의 이야기를 따라가 본다. 오래전부터 동양인들에게 매우 소중하고 절대적이었던 자연. 그러한 경외심을 담아낸 그림, 바로 산수화다. 자연을 중시했던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일찍부터 그려져 온 그림이다. 험준한 바위와 계곡, 환상적인 폭포수가 어우러진 조선 전기 산수화의 대표작 안견의 몽유도원도. 현실과 이상이 공존하는 꿈의 낙원을 표현하고 있다. 예술적 안목이 뛰어났던 세종의 셋째 아들 안평대군이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당대 최고의 화가 안견에게 그리도록 한 그림이 바로 몽유도원도이다. 조선 전기에는 주로 조선의 문인들이 혹은 조선의 사대부들이 추구했던 어떤 이상향을 중국에 두었고, 예를 들어 산수화에서도 조선 초기에 안견의 몽유도원도라든지 혹은 주자가 살았던 그런 무의구곡도가 유행했다든지 혹은 소상팔경도류가 많이 그려졌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그만큼 이제 조선의 문인들이 혹은 조선의 상류층들이 그 삶의 이상이나 어떤 산수의 이상을 중국에서 찾았던 거죠. 중국 남송의 성리학자 주희가 지은 무의구곡도가를 그림으로 묘사한 무의구곡도와 중국 문학작품에 자주 등장한 소상강의 경치를 8폭의 산수화로 표현한 소상팔경도는 이상향으로 존재하는 중국의 산천을 그리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림의 풍조는 조선시대 후기가 되면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 배경에는 두 번의 쓰라린 전쟁,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자리한다. 이 전쟁 이후 조선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는데 그 중에서 회화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이다. 조선 후기에 이제 오게 되면 그 조선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 새로움에 나타나는 주요 특징은 당시 조선의 현실을 담으려고 했고, 또 그동안 이제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발전해온 그런 문화예술의 그 방향이 이제 조선적인 것을 그리자라고 하는, 조선적인 것을 노래하자, 조선적인 걸 쓰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팽배하게 일어나게 됐죠. 전쟁 이후 찾아온 사회 변화와 경제 성장을 토대로 영정조 시대가 되면 문예 부흥기를 맞는데 이때 회화사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우리만의 독창적인 그림이 탄생한다.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였던 중국 화풍에서 벗어나 우리의 것을 그린 진경산수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서민들의 현실 생활상을 화폭에 담아낸 풍속화가 그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시대를 풍미한 천재 화가들이 있었다. 도심 한가운데 우뚝 솟아있어 어디에서나 한눈에 들어오는 인왕산. 겸재정선의 발자취를 찾기 위해 서울 종로구로 길을 나섰다. 골목길 해설사와 함께 찾은 이곳은 몇 년 전 새롭게 조성된 산책로다.
이곳은 이제 한때 주민들의 어떤 보금자리였던 옥인 아파트가 있던 곳이었는데요. 2012년에 지금 모습처럼 수성동 계곡으로 복원된 곳입니다. 뒤에 보이시는 산이 서쪽, 서울의 서쪽에 있는 인왕산이고요. 그 유명한 바로 인왕제색도의 배경이 된 산입니다. 인왕산 자락 아래에 위치한 이곳 수성동 계곡은 정선의 장동 팔경첩에 등장하는 배경지로 도심 속에서 만나기 흔치 않은 한적한 계곡의 풍경을 가져다준다. 조선시대 때부터 이곳은 계곡의 물소리가 맑아 명승지로 각광받던 곳이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런 자그마한 지류들이 이제 인왕산에서부터 내려오게 되는데요. 이 지류들이 모여서 저 밑에 청계천까지 연결되는 바로 옥류동천의 한 지천입니다. 지난 2012년 아주 특별한 모습으로 재탄생된 수성동 계곡. 그동안 이곳에 들어서 있던 아파트를 철거하고 정선 그림 속 배경과 똑같이 복원한 것이다. 300여 년 전 조선시대의 풍경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옥인 아파트가 1970년도부터 2009년 그때까지 이제 시민들이, 그러니까 주민들이 살던 공간이었는데 철거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렇게 공원화, 녹지화 이런 형태였는데 사업이 이제 저 기린교라는 문화재가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 그대로 수성동 계곡의 복원 사업으로 오히려 바뀌게 됐고요. 지금은 수성동 계곡으로 겸재 정선의 장동 팔경첩 중에 수성동이라는 그림에 맞게끔 조금 조경 자체도 거기에 맞게끔 지금 조성한 상황입니다. 좁은 계곡과 돌다리 기린교의 풍경이 담긴 이것이 바로 장동 팔경첩의 수성동이다. 겸재 정선은 인왕산 자락 인근에서 태어나 평생을 이곳에서 살며 한양 곳곳의 풍경을 그림으로 그렸다. 그러던 어느 날 늘 보던 인왕산의 풍경을 화폭에 담는다. 비온 뒤 개어가는 인왕산의 모습을 강렬한 붓터치로 거침없이 그려낸 그림, 인왕제색도가 탄생하는 순간이다. 그해 5월에는 비가 유난히 많이 왔던 겁니다. 와가지고 그냥 억수같이 쏟아졌는데 지금처럼 왔을 겁니다. 그렇게 그 비가 온 다음에 인왕산의 그 바위산과 토산의 그 여러 그 어떤 풍광을 갖다가 찰나의 장면을 빠르게 그려냈던 것이 인왕제색도입니다. 특히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바위산이 하얀데 왜 검게 그렇게 그렸을까라고 하는데 실제로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 그런 찰나에 보면은 먹물 비슷한처럼 그냥 그 바위산에 그 비가 머금는 것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하얗게 이렇게 표현하는데 더욱더 감정을 실어서 그 사천 이병현이 빨리 쾌유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서 그와 같이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겸재 평생의 중마고우였던 사천 이병현. 이병현의 시가 없으면 정선의 그림이 무색해지고 정선의 그림이 없으면 이병현의 시가 빛을 잃었으리라 생각될 만큼 둘은 서로 시와 그림으로 마음을 나눴다. 그러던 유년의 친구가 병색이 완연하다는 소식에 얼마나 큰 비통함을 느꼈을까. 벗은 겸재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그림이 완성되고 며칠 뒤 세상을 떠나고 만다. 산수화 속에 자신의 감정을 녹여낸 그림. 이곳엔 그만의 독특한 구도와 시선이 있다. 이를테면은 다시점을 사용했습니다. 아래에서 보고 위에서 보고 옆에서 본 것을 끌어들이면서 과장적으로 그려낸 것이 겸재만에 갖는 어떤 공간 구성이라고 됩니다. 실제 그 인왕봉을 보면은 밋밋합니다. 그런데도 좀 더 굴곡지게 하고 주변에 산을 갖다 끌어올리고 아래 있는 그 집이 사천 이병현의 집입니다. 그것을 갖다 아래에 있었던 걸 또 끌어올리고
그리고 또 음과 양을 갖다가 좀 이렇게 호와 실의 어떤 방법처럼 음과 양의 방법처럼 이렇게 좀 부드러움과 강함을 주면서 더 극적인 장면을 연출했던 것이죠. 주관적인 다시점으로 그린 그림은 인왕 재색도 뿐만이 아니다. 기묘하고 수려한 경치에 화가라면 누구나 화폭에 담고 싶어하는 금강산. 이곳의 장대한 풍경을 원형구두에 황공 촬영하듯 부감으로 표현한 금강전도. 내금강에 입구인 장안사 풍경부터 가파른 비로봉까지 실제 눈으로 본 풍경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이동 경로를 따라 여행하듯 그림을 그려냈다. 금강산 12,000봉의 봉우리의 아름다움을 한 화면에 이렇게 원형 구도에 집약해서 그려놓고 있는데, 바로 그거는 이제 마치 새가 새 눈으로 본 것처럼 전체를 조감해서 부감해서 한 화면에 이렇게 응축해내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가 하면, 우리 땅을 여행하면서 본 모습을 직접 스케치하기보다는 눈으로 기억했다가 그것을 화실에 와서 재구성하면서 보다 더 강한 아름다움, 보다 더 이상화된 그런 아름다움을 추구했다고 봅니다. 즉 정선이 추구한 진경산수화는 실제 우리나라의 산천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화폭에 담아내는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리기보다는 창작자 개인의 주관성을 더욱 부각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상적인 산수를 이렇게 꿈꿨던 그 성리학적인 명분하에서 이상세계를 그렸던 그런 산수화가 이제는 실제 우리 산, 우리 강을 그려내는 그런 그 진경시대가 왔는데, 그냥 그 사진처럼 이렇게 찍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가 독자적으로 소화해내 가지고 우리 산하의 그 내적인 그 어떤 담겨져 있는 어떤 그 표현까지도 끌어내면서 우리 겸재정선은 독보적인 어떤 진경산수화의 대가라고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조선의 금수강산을 그려낸 독자적인 우리의 그림 진경산수화. 그것을 완성한 화가 중의 화가는 겸재정선이었다. 80이 넘은 나이까지 붓을 잡으며 그림을 향한 열정을 불태웠던 천재 화가. 당대의 찬사와 존경까지 받은 최고의 화가였다. 그런데 이러한 겸재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완전히 색다른 그림을 그려낸 시대의 천재가 또 있다. 단원 김홍도. 그의 이름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림은 바로 이것일 것이다. 조선시대 일상의 모습을 익살스럽게 표현해 놓은 단원 풍속도첩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그림이 한 가지 있다. 바로 씨름도다. 밀릴 듯 밀리지 않는 긴박한 순간, 그림 중앙에서 겨루기를 하는 두 사람의 승부는 이제 곧 끝날 것 같다. 그 모습을 보며 응원을 하고 나선 관중들의 숫자를 세어보기로 했다. 왼쪽 8, 오른쪽 5. 그림의 내 귀퉁이에 무리를 지어 앉은 관중들. 아래엔 왼쪽 5, 오른쪽 2이다. 여기에 대각선을 긋고 선을 따라 숫자를 합하였더니 모두 12가 나왔다. 두 대각선의 합이 모두 같은 수의 배열 X자형 마방진이다. 그렇다면 마방진이란 무엇일까? 한 대학교에서 마방진의 원리가 담긴 조선시대의 고서를 발견했다. 조선 숙종 때 영의정이자 학자였던 최석정이 지은 수학책 구수략이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학 이론을 담고 있는 책이다. 이곳에 마방진이 등장한다.
최석정이라는 그 숙종 때 영의정 8번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귀양 갈 때마다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수학책을 썼는데 구수략이라는 수학책 속에 마방진이 그 다양한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마방진을 보면은 보통 마방진은 정사각형 모양의 방진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 최석정 영의정의 마방진은 아주 자유스럽고 활달한 우리의 창의적인 마방진이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가로, 세로, 3칸씩 이루어진 정사각형에 1부터 9까지 수를 겹치지 않게 채워 넣은 뒤 가로, 세로, 대각선의 수의 합이 모두 같아지는 표를 마방진이라 한다. 그런데 이 구수략 속엔 아주 다양한 모양을 가진 마방진이 등장한다. 그 중에서도 거북이 등껍질 모양을 닮은 마방진도 있다. 육각형의 꼭지점에 놓여 있는 숫자의 합이 모두 93이 되는 원리를 가진 지수 귀문도이다. 동양의 마방진은 오행과 팔계 뭐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서양에서도 마방진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고 할까요? 그 마방진의 주술적인 힘을 믿었습니다. 그 마방진이 적힌 종이를 배가 아프면 배에다 붙여서 병을 낫는다고 믿었고 또 그 마방진을 갖다 태워서 물하고 같이 먹으면은 화를 갖다 방지한다고 믿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우스꽝스럽지만 그 정도로 마방진이 좀 신비스럽게 느껴졌을 거예요. 서양에도 마방진이 있다. 독일 화가 알프레드 뒤러의 판화 작품 멜랑콜리아에는 4차 마방진이 새겨져 있다. 서양 최초의 마방진은 미분과 적분을 발전시킨 수학 천재 오일러가 만들었다. 하지만 그보다 60년가량 앞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우리나라 최석정의 마방진이다. 각 행과 열에 서로 다른 숫자가 한 번씩만 들어가도록 배열된 3차 라틴 방진. 이 라틴 방진 2개를 합하면 3차 직교 라틴 방진이 된다. 이 원리를 이용해 만든 9차 직교 라틴 방진이 바로 세계 최초 최석정의 마방진이다. 최석정이 자기가 만든 각각의 마방진에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 직교 라틴 방진을 최석정 대감은 구구모수 병궁 양도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게 오일러보다도 61년 앞서서 발표됐고요. 이 사실은 세계가 공인했습니다. 우리 수학을 철학으로 보고 수학과 상수 철학을 결합한 새로운 관점의 수학을 제시한 것이 최석정의 마방진입니다. 구수략이 기록된 9차 직교 라틴 방진, 구구 모수 변궁 양도다. 가로, 세로, 대각선에 놓인 수의 합이 모두 495가 되는 마방진. 중국의 수학체계도 없는 창의성을 갖춘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다. 자유분방한 최석정의 마방진은 마방진들을 보고 있으면 정교하고 아름다운 그 한류를 보는 듯합니다. 즉 한류 중에서 뭐 드라마도 있고 뭐 우리 걸그룹도 있는데 걸그룹의 안무가 아주 자유분방하지만 정교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어떤 문화 내지는 우리의 어떤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유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혁신을 만들어낸 우리 선조들. 김홍도는 아마도 씨름판의 팽팽한 긴장감과 힘의 균형을 표현하기 위해 그림 속의 마방진의 원리를 몰래 숨겨놓은 것은 아니었을까. 시대를 풍미한 위대한 천재화가 단원 김홍도. 그의 생애를 조금 더 들여다보려 한다.
찾은 곳은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단원미술관. 앞서 살펴본 단원 풍속도첩의 그림들과 함께 주목해야 할 그림 전시가 한창 열리고 있다. 바로 행리어 풍속도병. 선비가 세속을 유람하면서 보는 풍경을 담은 풍속화로 서민들의 삶의 모습을 담은 8폭 병풍이다. 많은 분들이 단원 김홍도 하면 단원 풍속화첩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 배경이 없이 그려진 그 서민들의 삶을 그린 이 풍속화첩을 떠올리실 텐데요. 그 풍속화첩이 그려지기 4년 전에 이미 이제 산수 인물화 형식의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행렬풍속도가 그 그림인데요. 단원 김홍도가 34살 때 강연의 담조론에서 그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풍속화첩에서 보셨던 서민들의 그런 삶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산수와 함께 연결되어서 그려진 작품입니다. 그런데 각 그림 속에는 내용을 설명해주는 익살스러운 문구가 더해지고 있다. 바로 단원 김홍도의 스승 강세황의 글이다. 다리 아래 물새는 노새의 발굽소리에 놀라고 노새는 날아오르는 물새에 놀라고 길 가는 사람은 놀라는 노새에 놀란다. 모양새가 입신의 경지이다. 단원의 그림에 감탄을 아끼지 않은 스승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표암 강세황은 시, 서, 화에 능한 조선시대 문인 화가이자 미술 평론가였다. 강세황은 단원 김홍도의 스승이었고요. 나중에는 예술의 동기였습니다. 문인이지만 예술을 했던 또 예인이기도 했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관심들을 단원 김홍도를 통해서 표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단원 김홍도의 작품에 강세황의 세태평을 통해서 그런 관심들이라던가 그런 문인으로서 예인으로서의 그런 기질들을 다 보여줬다고 했기 때문에 미술사적으로 굉장히 큰 의의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도의 재능을 일찍부터 알아본 강세황은 사제지간을 뛰어넘어 예술적 동지로 그를 아꼈다. 나는 김홍도를 3번 다른 형태로 만났다. 처음에는 내게 그림을 배웠으니 사제로 만났고 중간에는 사포서에 같이 있었으니 직장의 상하 관계로 만났고 세월이 지나 그의 그림에 내가 평을 썼으니 우리는 예술로서 만났다. 단원 김홍도의 일생을 쓴 표암 강세황의 그 단원기를 보시면요. 단원 김홍도의 그 작품의 실력이라던가 작품 세계를 논하면서 그 단원 김홍도가 그렸던 풍속화의 부분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명시했다는 거는 그만큼 단원 김홍도에 대한 애정이라던가 관심도 있었지만 단원 김홍도가 그렸던 풍속화에 대해서도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인이지만 예술을 했던 또 예인이기도 했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관심들을 단원 김홍도를 통해서 표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도가 그리지 못하는 그림은 없다고 할 정도로 그는 모든 그림에 있어서 뛰어난 실력을 선보였는데 그 실력을 바탕으로 강세황의 추천을 받아 도화서의 화원이 되었다. 그리고 입궁한 뒤 정조의 눈에 띄게 되는데 정조가 쓴 시문집 홍제전서에는 단원을 아껴 도화서의 모든 일을 주관하게 한 기록이 남아있다. 정조가 세자였던 시절 그의 초상을 3차례나 그리며 서로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이었다. 어릴 적 나의 조상을 그린 것으로 안다. 그림에 있어 솜씨가 무척 뛰어나구나. 앞으로 도화서의 그림에 관한 일은 모두 김홍도가 주관하게 하라. 정조는 일찍부터 김홍도의 실력을 알아봤다. 1795년 정조는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위해
화려한 회가변을 치른다. 바로 8일간 펼쳐진 정조의 능행차다. 그리고 그것을 김홍도에게 그림으로 기록하게 한 것이 바로 원행을묘 정리의궤다. 마치 컬러 사진을 찍어 놓은 듯 생생한 기록. 김홍도의 그림풍으로 그려진 의궤는 기록 유산의 꽃으로 남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며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리고 그 역할을 김홍도가 톡톡히 한몫한 것이다. 이처럼 도화서에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뽐내던 어느 날, 스승님, 저 김홍도입니다. 그래, 들어오너라. 한양에서 살던 김홍도는 스승이 머물고 있는 안산으로 찾아오게 된다. 스승님, 저의 호를 단원이라 정하였는데 스승님의 의견을 여쭙고자 이렇게 방문을 하였습니다. 단원이란 호가 나도 아주 마음에 드는구나. 청나라의 저명한 화가 이유강이란 사람도 호가 단원이었다. 그렇다면 스승님께서 그걸 글자로 적어주시면 저에겐 큰 영광이 될 듯하옵니다. 그래, 그리하겠다. 호와 이름을 적은 현판 글씨를 써주기로 했지만 김홍도에게는 그것을 걸 집이 없었다. 그래서 강세왕은 차라리 글을 써주기로 결심한다. 그것이 바로 단원기다. 만약 그때 현판 글씨 하나만 써주고 말았다면 우리는 김홍도의 생애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고 넘어갔을지도 모를 일이다. 남한강에 위치한 세 개의 봉우리로 그 모습이 기이하고 아름다워 예나 지금이나 각광받고 있는 도담삼봉. 단양 8경 중 하나로 지금 우리에게 손꼽히는 관광지인 이곳은 조선시대 때 선비들이 풍류를 즐기던 곳이자 문인들에게는 예술적 영감을 불어넣는 장소였다. 이러한 도담삼봉의 풍경은 김홍도의 유려한 붓터치 속에서 재탄생한다. 정교하고 완벽한 김홍도의 산수화다. 우리 땅과 우리 삶, 그죠? 자연과 인간의 모습을 가장 잘 그린, 우리 한국 회화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뛰어난 묘사력의 화가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고, 그 뛰어난 묘사력으로 그린 산천이든지 인물이든지 풍속이든지 새 그림이 되든지 꽃 그림이 되든지 이런 거에 어떤 고전적인 정형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깎아지른 기암 절벽의 풍경이 눈길을 사로잡는 곳. 단양 남조천가의 병풍처럼 둘러쳐진 적벽, 사이남이다. 그렇다면 200여 년 전 조선시대의 사이남 풍경은 과연 어떠했을까? 마치 카메라로 찍은 듯 사이남의 풍경을 고스란히 옮겨놓은 그림, 이것이 바로 실경산수화다. 김홍도는 실경이 가진 아름다움을 눈에 보이는 대로 스케치하고 그것을 자기 회화 작품으로 만든 화가죠. 예를 들어 그 옥순봉 그림이라든지 도담삼봉이라든지 이런 그 그림, 혹은 서울 풍경이라든지 혹은 소림명월도라든지 이런 그림들을 보면 대체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렸어요. 그래서 김홍도의 그 실경 작품은 지금 내가 가서 카메라 앵글로 그 똑같은 구도가 잡혀요. 그래서 얼추 김홍도는 카메라 갖고 다니면서 사진 찍어서 그렸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현재 그 현재 모습과 김홍도가 그린 실경의 모습을 꼭 닮았어요. 실제 우리나라의 산천을 돌아다니며
그것을 그대로 화폭에 담아낸 김홍도. 아름다운 우리의 자연이 김홍도의 뛰어난 묘사력으로 그림 속에서 되살아났다. 특히 김홍도는 도하서 화원 시절 정조의 어명을 받아 금강산을 방문하기도 했다. 천하의 절경 금강산 구경을 가고 싶으나 가지 못한 정조는 대신에 김홍도를 금강산으로 보낸 것이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금강사군첩. 그 속엔 금강산의 유려한 풍경이 고스란히 담겨 여전히 우리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고 있다. 김홍도가 뛰어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데에는 어쩌면 든든한 후원자 덕분이 아니었을까. 그 후원자는 바로 정조다. 전하, 신 김홍도이옵니다. 들어오너라. 예술적 안목이 높은 정조와 시대의 천재 김홍도. 그런데 실제의 풍경을 똑같이 그려낸 묘사의 천재 김홍도는 혹시 그림을 그릴 때 카메라의 영향을 받진 않았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선 함께 도하서 화원으로 활동했던 이명기의 작품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콧등의 모공까지 정묘하게 그려낸 얼굴. 짙은 명암법으로 표현해낸 옷주름까지.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 바로 이 글귀다. 초상이 실제 크기의 2분의 1로 줄여 그렸다는 것. 서 있는 모습을 그린 이 인물의 입상은 84cm. 기록대로라면 실제가 168cm다. 모자의 길이를 제외하면 인물의 실제 키를 약 160cm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옵스큐라의 영향 때문 아닐까? 물체를 실제와 똑같이 그릴 수 있게 해주는 광학기구 옵스큐라. 피사체에서 반사된 빛이 렌즈를 통해 들어가 거울에 비치면 그 위에 종이를 대고 똑같이 그림을 그리는 기구다. 라틴어로 어두운 방이라는 뜻의 옵스큐라는 조선시대 중국을 통해 들어온 서양 문물이었다. 방 안을 어둡게 한 뒤 구멍 하나만을 뚫어 실내에 들어오는 빛의 렌즈를 끼우면 방 밖의 풍경이 그대로 비치는데, 이를 종이에 대고 똑같이 그리는 실험을 한 이가 있다. 바로 실학자 정약용이다. 그가 쓴 여유당 전서에 등장하는 칠실관화설. 카메라 옵스큐라를 구체적으로 실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다. 영조와 정조 시대의 어떤 회화적인 형식미, 그러니까 회화적인 그런 특징은 사실정신에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을 눈에 보이는 대로의 그 모습대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전체적인 그 경향이거든요. 이제 그런 경향에 큰 영향을 미친 게 서양화법입니다. 그러면서 이 서양화법이 가진 장점, 즉 입체감을 내고 눈에 보이는 대로의 리얼리티를 살려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인식하게 되죠. 이명기와 김홍도의 합작품인 서직수 초상. 뛰어난 묘사력으로 그려낸 이것이 옵스큐라의 영향이 아니면 무엇일까? 그 당시 다산 정약용의 기록에 의하면 혹은 그때 실학파들의 그 기록에 의하면 카메라 옵스쿠라 같은 그런 서양의 광학기제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걸로 초상화의 초본을 그렸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실제로 실험하고 또 적용해서 초상화를 그려본 사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특히 김홍도가 이 당시에 서양화법을 최고로 잘 구사했다고 이렇게 기록에 전하는데, 바로 김홍도 같은 화가, 이명기 같은 화가는 그런 카메라 옵스쿠라를 체험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대상이 가진 정말 생생한 리얼리티를, 생생한 사실감을 자기 화면에서
구현할 수 있다. 이런 뭐 자신감 같은 거를 이렇게 뒷받침해주지 않았나 싶어요. 조선의 엄숙한 사회 분위기에 파격을 던진 혜원 신윤복. 그는 여인을 사랑한 화가였다. 단원의 그림 속 여인은 푸근하고 인자한 어머니였다면 혜원은 자유연애를 하며 삶을 즐기는 여인들이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을 중심에 놓았다. 신윤복의 집안은 대대로 그림을 그려왔다. 이러한 가문의 영광을 신윤복도 이어 그 역시 도와서 화원이 된다. 당시 그의 아버지 신한평은 영조와 정조의 어진 제작에 참여하며 그 명성을 날리고 있었다. 정조실록에도 그의 이름이 등장할 만큼 신한평은 당대 뛰어난 화가 중 하나였다. 그런데 이러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 도화서 화원이 되기에 신윤복은 마음속에 들끓는 열정이 많은 사람이었다. 늘 똑같은 그림만 그려대야 했던 답답하고 정적인 도화서 일은 그와 맞지 않았던 건 아닐까. 맨날 틀에 박힌 그림만 그리는 도화선 일은 정말 재미가 없어. 아니 윤봉이 너 오늘 또 어디 내빼는 것이냐? 아버지 죄송합니다. 도화서의 일보다 그의 눈에 더 강렬하게 들어오는 풍경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운종가와 광통규의 유흥의 세상이다. 당시 도화서는 이곳 근처에 위치해 있었다. 부유한 중인이나 양반들이 거주하던 이곳에서 신윤복은 아마도 새로운 세계를 접하게 된 것은 아닐까. 사회 전반적으로 뭐랄까요, 도시가 굉장히 크게 발전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그 문화, 그다음에 사치풍조까지 굉장히 만연하던 이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당시 혜원 신윤복이 바로 이제 주로 서울 지역에 당시 이제 한양에서 활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당시 한양이 어떤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문화, 그다음에 경제적인 부분의 가장 중심으로서 그런 사치와 유흥까지도 가장 중심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모습들을 혜원이 실질적으로도 많이 접했고요. 그런 것들이 예술적으로 좀 형상화되는 작업을 신윤복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대의 이면을 고스란히 담아낸 신윤복. 그림 속 한 선비는 향낭까지 달아차고 멋을 부린 채 부랴부랴 달려가고 있다. 천민은 기생을 말 위에 앉히고 자신들은 말에서 내린 양반들. 상전의 장난으로 옷을 바꿔 입게 된 난처한 말구종의 모습까지 엄격한 사회 질서를 희롱하고 있는 그림이다. 사실 역사 기록에 신윤복에 대한 것은 단 2줄뿐이다. 신한평의 아들로 풍속화를 잘 그렸다고 적어놓았다. 당시엔 무명이나 다름없던 그였다. 신윤복에 대한 재발견이랄까요? 이거는 일제시대 때 이루어진 것 같아요. 화려한 색감이랄지, 그다음에 어떤 은밀한 선정성이랄지 이런 것들이 조선의 문인들, 조선의 주류사회에서보다는 그닥 조선의 주류사회에서는 그닥 높게 평가받지 못하다가 일본인들에 의해서 그게 재발견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그거는 사실 누가 먼저 그걸 재발견했고 안 했고는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언제든지 그 시대의 어떤 미감과 지향은 변해가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혜원 신윤복은 조선시대를 통틀어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굉장히 좀 뭐랄까 이단아이자 또는 성부적인 어떤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상당히 눈에 띄는 것이 있다. 바로 화려한 색감이다. 한두 사람 의복에 색의 포인트를 주며 자칫 밋밋할 뻔했던 그림에 생동감을 불어넣고 있다.
그러한 색채의 아름다움이 한껏 드러난 작품은 바로 이 단오풍정이다. 강렬한 색감의 대비를 통해 시선을 집중시킨다. 신윤복이 색채를 쓰는 어떤 데에서 우리가 더욱더 높이 평가하는 것은 다만 색채를 많이 썼다 또는 화려하게 그림을 그렸다 이런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색채를 쓰되 그것들을 사실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요. 사실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림이 가지고 있는 조형성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조형성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구도랄지 그다음에 관자의 시선이랄지 또는 자기가 던지고 싶은 메시지랄지 그림의 예술성을 아주 고양시키는데 적재적소에 쓰고 있다 하는 점을 저는 높이 사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신윤복의 그림은 시대상을 적나라하게 숨김없이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역사적 사료가 아닐 수 없다. 조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림인 것이다. 만약에 신윤복처럼 어떻게 당시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그 섬세한 시각으로 그 사람들의 어떤 심리와 생활상이나 또는 거기에 담겨진 그 사람들의 심리 상태까지도 작품에 전달해낸 그런 화가가 없었다면 조선시대 그 소위 그 사회상, 그다음에 특히 양반들의 사회상이랄지 그들의 유흥문화랄지 놀이문화랄지 이런 데에 대한 정보가 사실은 우리가 그 시각적인 구체적인 자료로서 우리는 현대에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조선 후기 회화 르네상스를 이끈 천재 화가들. 겸재 정서는 화가로서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영예를 누리며 당대의 추앙 속에서 84세의 생을 마감하게 된다. 그와는 정반대로 단원 김홍도의 말년은 상당히 외롭고 쓸쓸한 삶의 연속이었다. 정조가 갑작스럽게 승하하고 난 뒤 김홍도는 파직을 당하고 고향에서 가난한 생활을 이어갔다. 그가 언제 몇 세의 생을 마무리했는지도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 신윤복 또한 그렇다.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가장 화려한 회화 문화를 꽃피웠던 영정조 시대. 사회의 변혁과 문화의 부흥으로 탄생한 천재들의 그림은 여전히 우리 가슴에 남아 울림을 주고 있다. 시대의 맹목적인 흐름에서 탈피하여 독창적이고 새로운 화풍을 만들어낸 조선 후기. 회화 르네상스를 이끈 천재 화가들의 시대 정신은 그림과 함께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아닐까.